하겠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슐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들어 짭짭 잡수원은 이시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네. 해피 아니, 뉴이어입니다. 지난번에 안 오셨잖아요. 네, 못 왔죠. 왜 못 뭐 하신 왔어요? 거예요? 네, 눈이 많이 왔나 그때 뭐 아닌가. 우리 이 방송을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 서운하다. 네. 아니 아닙니다. 이게 눈이 여기까지 와도 여긴 나타나야 그러니까, 되는 진짜 노력이 거예요. 한번 부족해. 와야죠. 네,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반성하세요. 네. 놀려는 자, 그걸 막으려는 자? 네, 그 안에서 이제 팽팽한 기성이 있는데 잘 풀어나가는 게 제 새해 네. 목표입니다. 좋네요. 그럼 술약속을 조금 줄이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놀게끔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인 거죠. 아, 네. 오히려 목표가 좀 이겨보겠다 이게 아니라. 상충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내가 우위를 점하려면 이제 최대한 네. 노는 거를 사수를 네. 변호사 이길 사람이 없을 것 같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네. 또 완전히 논리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네, 오늘 맞아요. 생활 어떻게 논리만으로 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줄이라는 그런 음. 의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아, 대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해? 그니까. 그쵸. 네. 이거 우리 어차피 이게 오프닝뿐만 아니라 네. 반드시 나와야 될 얘기예요. 이 사연에서 맞아요. 오늘 우리 내용이 뒤에 다룰 네, 썸네일을 얘기거든요. 보시면 그랬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놀려는 자잖아요. 놀려는 자니까 어떻게든 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집에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전화가 와요. 뭐라 하죠? 왜 집에 안 들어오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죠. 왜 들어오라고 하냐? 논리를 대봐라. 왜 들어오라고 하냐? 나는 놀고 늦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긴 다음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풀어갔냐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네가 나를 집구석에 억지로 들어오게 할 방법은 범죄다. 없다. 범죄. 없다. 아니, 왜? 근데 그 대신 내가 만약에 집에 좀 빨리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좀 가정적으로 너와 함께하기를 바란다면 들어오고 싶게끔 해야 된다. 만들어라? 야. 아, 진짜? 맨날 뭐라고. 결혼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아, 그렇게 바뀐 게 다행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진짜로 뭐라고만 하는 거야 나한테. 어. 맨날 뭐 인센티브가 없이 계속 얘기만 하는 거지. 근데 들어라. 이게 이 친구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짜 더 이상 윽박지르질 않아.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게 보이는 거지. 아 겁나 속으로는 엄청 속으로는 진짜 부글부글 할 텐데 그치.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거를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좀 안 건드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뭐 예를 들면 10시, 뭐 11시 뭐 이렇게 있을 걸 뭐 9시에 끝나고 들어간다라든가. 그 노력은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아니 제가 설득이 당하긴 했는데 근데 그 삼자 나중에 이 자리에 또 같이 좀 출연을 해가지고 맞아요.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근데 좋아요. 저도 같아요. 호이토이님한테 진짜 동의를 하는 게 아내분이 보살된 것 같아요. 보내 아니 근데 보살이신 것 이거는 같은데. 그 이 대본을 읽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바로 맞아요. 아실 이게 테니까. 저희끼리 그냥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네. 뒤에 또 나올 얘기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네. 깔고 들어갔는지 사연을 첫 한번 번째 사연부터 아, 좋아요. 사연을. 좋아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연애 2년 할 때에는 마마보이 기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세상 이런 효자는 처음 봅니다. 결혼은 부부 중심이 원칙인데 저는 홀시모 마마보이, 나는 혼자. 마치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를 절망적이게 하는 건 남편이 내 편이 아닌 무조건 홀시모 편. 명절은 말할 것도 없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어버이날도 홀시모랑 보내고요. 신혼집이랑 홀시모집이랑 10분 거리인데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가려고 합니다. 집에 올 때마다 그릇 간섭, 냉장고 간섭, 오만 간섭은 다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남편에게 중간 역할 요청을 하면 저보고 알아서 이겨내고 해결하랍니다. 우리 엄마 하는 말이 정답이니까 저보고 엄마 말은 하늘처럼 생각하고 살랍니다. 결정적인 건 홀시모와 합가를 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아직 애도 없어서 못 볼 꼴, 볼 꼴 못 볼 꼴 다 보기 전에 이혼할까 싶어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는 야. 사연이 있었어요. 네. 음, 저희가 아까 방송을 하기 전에 저희끼리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남자분들이 효자로 변신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셨잖아요. 네. 결혼하셨어요? 효자예요? 효자가 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좀 변하는 것 같네요. 원래 네. 원래 네, 효자셨을 조금. 것 같아 근데. 원래도 조금 그렇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집에서 떨어지니까 음. 이렇게 보던 사람을 잘 못 보니까 음. 전화도 좀 더 자주 하게 되고 음. 이제 그렇죠. 근데 좀 심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음.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연락을 좀 자주 하긴 하죠. 어. 네, 근데 처음에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연락도 많이 하고 같이 찾아가자고 했는데 이제 그게 조율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실패를 많이 했었어가지고요. 무슨 좀 이렇게 무슨 손이 좀 실패 떨리기도 하신 하고, 거예요? 네, 저도 패배자 같은 느낌이 같이 드는 게. 왜 손이 네. 떨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는데 이 정도는 조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고쳐야겠네 이거는. 어떤 네. 부분이 제일 좀 걸리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홀시모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잘 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또 결혼한 사람이 생기면 좀 감정 교류가 거의 삼각 트라이앵글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전혀 이제 어쨌든 한 편이 아니고 삼자 대면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 한 편을 들면 절대 안 돼. 무조건 털리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해야 되고 네. 약간은 또 우리 그 같이 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노무사님은 결혼을 하니까 좀 네. 늘 같이 지내다가 네. 떨어져 지내니까 네. 더 연락을 드리게 되고 더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효심이 좀 샘솟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그럼 이제 결혼을 앞두신 앞두신. 변호사님. 저는 네. 사실 불효자거든요. 불효자. 저는 일단 불효자를 기본값으로 갖고 가는 아, 사람인데 네네. 일단 이 사람은 전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 전부 다 잘못됐고 전부 뭐를 다 이렇게 잘못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보이지가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부모 품을 떠나서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죠. 네. 그게 뭐 정신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독립을 해야 되니까는 그게 성인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태까지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엔 저희 어머니 혹은 뭐 아버지 부모님 뭐 이쪽이 나의 가족이었지. 하지만 내가 독립을 하고 독립적인 어떤 내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을 한 순간 사실 이게 내 가족이에요. 오. 저한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전 그 제 부모님과의 어떤 내 가족이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를 일단은 내가 새롭게 꾸리는 가족을 1순위로 둬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1순위. 진정한 독립의 의미이고 다만 우리 부모님을 그렇다고 막 뭐 고려를 뭐 시키고 막 내치냐 그쵸, 그게 절대 그건 아니라 아니지. 2순위로 두되 조절은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저는 이쪽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네. 우선순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아예 바뀐 완전히.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 글 쓴 분이 그리고 약간 지금 보니까 연애를 몇 년 했는지 보니까요. 이제 2년 했잖아요. 2년을. 네. 근데 좀 분석적인 사고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건 네. 뭐예요? 그건 뭐야? 또 같은 남편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남자 입장을. 남편을 잘 못 본 거다? 네, 그 제대로? 연애 2년이면 1년 정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만 겪어봐도 네. 대략 파악이 되는데 곱하기 2를 했는데도 지금 이걸 못 잡아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네. 여기에 사실 조금 반론을 제기하자면 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마마보이가 아니었어. 갑자기 근데 바뀌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마마보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막 소송 같은 거 진행을 하다 보면 막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배우자예요. 근데 이 가정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하던 반대의 경우이던 서로 간에는 엄청 그걸 원망하고 막 미치려고 하죠. 근데 제3자가 개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을 손가락질하고 너는 가정폭력범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피해자는 어떻게 돌변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건 괜찮아. 아 남은 안 된다. 근데 너가 우리 남편 욕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변해버릴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엄마한테도 별로 요자지 않았어요. 근데 와이프라는 어떤 제3자가 끼면서 그냥 없던 효심이 생겨난 거지. 네.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 해? 그러니까 이런 아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변할 수도 있겠다라고 진짜 우리 생각을 해요. 은영가 기술 감독님이 까도 내가 깐다. 까도. 저 말이 맞는 거죠. 네. 나만 깐다. 조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잘못된 건 내가 뭐라고 하면 괜찮아. 내가 아들이니까. 근데 너는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거는 진짜 많은 이혼 사유이기도 하죠. 그래요. 이게 법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강제 이혼이라고 해서 네. 그 민법에 보면 이 840조에 법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에 해당을 할 경우에는 강제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법정에서. 그럼 여기서 보면 배우자나 혹은 직계 존속의 네.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머니의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부 갈등도 법정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고부 갈등이 그러면 이제 조금 어느 지경까지 가야지 이혼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판례는 도저히 이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혼인 관계가 파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법에 규정한 이제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혼 사유가 돼요. 얘는 좀 궁금한 게 지금 홀시모하고 이 지금 세댁님하고 네네. 갈등이 직접적이진 않지 않나요? 아니 근데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이 없다. 그냥 그 이유 중 하나가 맞아요. 된다면 네. 일반적인 되는 스트레스를 거구나. 받는다. 네네네. 근데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게 이제 남편 하기 나름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얘기도 생각해요. 있잖아요. 네. 네. 동의하시고. 동의 안 하는데요. 저는.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네. 저도 이제 결혼할 사람이랑 안 그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게 내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진짜 문제가 많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저에 대해 엄청 서운해하셔. 잘못 키웠다. 너무 불효자다. 뭐 내가 남자 놈 키워서 뭐 아무짝에 쓸모없다. 뭐 이렇게 해도 그거는 아들이지. 아니 그거는 내 업보다. 업보.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이렇게까지? 돼서 내가 부모가 돼서 나도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당할 거다. 그렇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 짐승도 그 우리 안에서 새끼를 언제까지 품고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언젠가는 이 벼랑 끝으로 날아가게 그냥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숙명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이가 다 좋으면 너무 좋지만 그 좋게 만들려면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이든 뭐 신부 뭐랄까 부인이든 상관없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 말씀해보세요. 입장에서 조금 해보려고 계속 감정이입을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이 남편분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홀시모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또 어쨌든 퇴근하면 집에 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뭐 이렇게 아들한테 의지를 잘 했을 건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남편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좀 더 또 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하는 게 생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잘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어른들은 이제 바꾸려고 하면 쉽지가 않고 결국에는 이제 남편하고 이분하고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좀 이분 입장만 많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남편의 얘기를 조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근데 하긴 합니다. 이거를 가정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저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그렇다 쳐도 홀시모랑 합가를 하겠다고 뭔가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통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그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집도 있는데 이 이제 세댁분이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나. 방송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이게
남편이 홀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겠다고 네. 통보를 했잖아요. 그래 통보를. 이걸 그러니까 이 설득하거나 협의가 아니고 얘기할 맞죠? 수 있잖아. 협의가 아니고 그렇죠. 협의가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부부간에는 동거 의무도 있고 네. 부양의 의무도 있어요. 부양의 의무.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음. 시부모나 뭐 어떤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우리가 주어지는 의무까지는 네.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통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네.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시니까 음. 이 경우에는 남편의 귀책 사유, 남편 측의 귀책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판례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이 아내한테 준다라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이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이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는 거를 택하고 있는데 이 유책주의는 뭐냐면 누구 한 명이 잘못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이혼이 아니라 강제 이혼의 경우엔 그리고 그 잘못이 법에 규정된 사유여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법에 규정된 사유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저히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면 상대방 그러니까 남편 측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네,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위자료도 청구를 하고 뭐 재산 분할도 청구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네. 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네. 안절부절? 왜 이렇게 방송이 아무 말씀 어렵네 안 하실 방송이. 우리 노무사님 와이프분이 보낸 건 아닐 거라고 보고 계세요? 이 그렇지 사연이 않은데.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네. 제가 질문도 못 하겠어. 본인 얘기예요? 아니 왜 아니 이렇게 저희가 땀을 흘려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또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혼을 할 어떤가요? 때, 네. 이혼을 할 때, 음. 이렇게 부부라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부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남편 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규칙서 있는 사람은 네, 할수 없다.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 어디다 괘씸하게 오. 네가 이혼을 청구해라고 할 수 근데 없고 반대로 당사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그거에 대한 규칙이 판단은 없다? 판사가 내리는 거고. 판사가?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에 귀책 사유가 있고 유책 사유가 있으니까 네. 이혼을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면 강제 이혼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은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쪽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라는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만약에 우리가 잘 주장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 고부 갈등 때문에 혼인 생활을 못하겠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흔히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거와 재산 분할은 완전 별개예요. 재산 분할. 그러니까 별개구나. 귀책 사유, 유책 사유가 있는 측에서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한들 그게 위자료 이상의 어떤 재산을 분할하는 거랑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떤 경우에세요? 재산 분할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혼인 이전에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데 남편의 부모님이 집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집은 아내의 어떤 기여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와 반면에 이제 혼인 생활 중에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자산 뭐 늘렸다. 차를 샀어요. 네, 자산을 늘렸어요. 그거는 이제 부부간에 공동으로 형성을 한 거겠죠. 그게 이제 특유자산 전자를 특유자산이라고 하고 이제 후자는 일반적인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와이프는 이 집도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 특유재산이 되게 많이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 흔히 얘기하면 재벌들이 이제 네. 이혼을 할 때 그 재벌 측은 특유재산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죠. 네. 이거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꾸렸다. 재산이 아니라 뭐 그래요. 내 아버지 선대 회장님이 이거를 나한테 증여한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빼려고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가져오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특유 재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열심히 내가 내조를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의 가치가 뭐 늘어난 것이다. 뭐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공방이 많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건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측에서 막 재산을 더 줘야 된다.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 어.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양육권. 여기서는 지금 양육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사람들이 또 흔히 착각을 하는 게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돼서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양육권을 내가 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상관이 없어요. 아, 왜? 별개네 또. 왜냐면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아. 이 아이를 어떤 누가 경제적인 더 능력이나 이런 누가 더 잘 키울 것인가. 음. 반드시 경제적인 능력은 아닐 수가 네.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이 가정법원에서 판사님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내가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양육권자로서. 그러면 너는 돈으로 지원해. 아. 양육은 이쪽에서 하고 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한들 이 와이프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 아이한테 오히려 해를 끼칠 것 같고 혼자서 잘 못 키워낼 것 같다라고 하면 설사 남자가 바람을 피웠더라도 네. 이 아이의 복리상 남자한테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네. 네, 그건 아이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아까 강제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네. 남편이 강제 이혼을 당했을 때 이혼 거부 소송도 할 수 있냐고. 남편이 강제 이혼을 당했을 때 네. 이혼 거부 소송 이런 건 아니고 무조건. 거기에서 이제 다투는 거예요. 내가 이혼 소송을 못. 이혼이 맞다. 네. 못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에서는 그 소송에서 나는 이 이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한쪽이 청구를 하면. 그러니까 그게 예를 소송이 들어서 필요한 이유네요. 바람을 폈다라고 해서 이혼을 해요.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해요. 그럼 이쪽에선 바람을 안 핀 거예요. 그러면 안 폈으니 나는 이혼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이혼의 네. 자체를 다투는 거네. 네, 맞아요. 제가 그 빵끝님이 보니까 결혼의 장단점 5개를 좀 네. 소개해달라고 궁금해요. 하네. 네. 뭐부터 해주세요? 네. 장점. 뭐부터 단점. 듣고 싶은? 단점. 단점부터. 단점은 이제 많이 놀지 못한다. 게임도 좋아하는 게임. 네, 그게- 게임 안 하세요 이제 그럼? 게임 하는데 예전보다 많이 못. 옛날에는 밤새서 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은 잘 못한다. 늦게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것도 될 수 있겠고 또 2개 나왔어. 예, 그다음 많은데 이제 일만도 못한다. 예, 챙길 게 또 많다. 이렇게 아. 또 대소사를 챙길 게 많다. 게임도 예, 못하고 게임 일찍 못하고 들어가야 예, 되고. 그다음에 노예가 그건 아니고 그건 예,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아니 어쨌든 근데 좀, 진짜로 예. 그 저희가 보는 우리 노은사님의 네. 모습과 또 집안에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 좀 어떤 타입이에요? 비슷해요 이렇게. 똑같아요. 예, 계속 이제 노예 같이 살아? 네, 약간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럼 좀 그 제수 씨 와이프분은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 타입이 어떤 스타일 타입이에요? 리드를 하시는 타입인가요? 리드는 제가 좀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제가 좀 가정의 전반적인 걸 꾸리기도 하고 와이프는 좀 이렇게 스터분한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 서로 간에 그 잘 맞아야죠 그게. 가게 관리는 누구예요? 가게 관리는 각자 좀 하거나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하는 부분도 네, 근데 있고. 사업적으로는 원래 같이 했었는데 그게 제 사업도 조금 뭐 이렇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별도 또 있기도 하고. 서로 근데 이제 안 싸우세요? 네, 그거 뭐 싸운 건 많이 없고 옛날에는 좀 이제는. 뭐 그러기도 했는데 네. 많이 없죠. 장점. 장점은 좀 마음이 안정적인 게 있죠. 좀 마음이 안정적이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든든한 뭐 편이 있다 이런 것도 좋은 점이고 뭐 놀러 갈 때도 같이 좀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장점이 있고. 우리의 똑같은 얘기 아니야? 예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네이버 치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이거 직접 답변이군요. 해야만 알 수 있는 이런 거 없어요? 네, 직접 해야만 그런 건데 그게 안정적이고 뭐 그런 거죠. 네.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2주 뒤에 한번 알려주세요. 솔직한 장단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3주 뒤에 하니까. 방송이 좀 어렵네 근데. 확실히 안 네. 왜냐면 유일한 경험자니까. 그니까 저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혼 소송이라는 게 네. 되게 길고 네. 또 다른 소송에 비하면 좀 감정 싸움이 엄청 커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진짜 깊은 정을 나눴었던 그런 한때나마 그런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대리인들도 되게 힘든 부분이 많고 이게 감정이 앞서다 보면 소송에서도 이게 잘 풀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좀 대리인인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정말 이런 거야. 100원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100원씩만 양보하면 이게 좀 네, 네.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100원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구나라는 게 그게 조금 맞지. 슬퍼요. 그게 맞는 말이지. 저는 조금 법적인 우리나라 그 신고 제도에서 조금 아쉬운 게 네. 우리 이번에 그 방송도 보다 보면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 상담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거 보면은 갈등 사례도 정말 적나라하게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 다 그 감정적으로 치닫아 버리면 이게 서로 감정이 조금만 풀려도 다 원활하게 맞아요. 해결될 네. 수 있는데 네. 그게 치닫다 보면 그래 우리 소송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법 제도 전에 어떤 조정 제도에서도 그 심리 상담소도 작증이 있으시지만 그런 어쨌든 법적인 거 가기 전에 좀 서로 한 3회 정도는 최소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는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숙려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숙려 기간이 있군요. 일단 숙려 기간도 있고 뭐 비디오 이런 것도 막 봐요. 아 서로 네. 그리고 막 숙제도 해와요. 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혼 소송까지 가기 전에 조정 한번 마지막으로 있네요. 생각해봐라. 그때 이런 게 많이 있고 좀 되나요? 좀 다시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하고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한 통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혼 소송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긴 하고 그리고 조정이라는 걸 방금 말씀하신 걸 네, 반드시 조정. 한번 겪어야 돼요. 해야지 그래 맞아요. 한번 겪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양보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기나긴 어떤 감정 싸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아이 문제도 당장 그렇고 그치.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공동명의면 뭐 이거를 어디다 팔 수도 없고 처분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빨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해서 끝내라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우리 빵가님이 네. 결혼 전에 동거해보라는 그런 말도 있던데라고 하시거든요. 그 너무 궁금한 게 이분이 이제 이 사연 소개한 분이 2년을 연애를 했잖아요. 근데 2년 정도면은 사실은 저희도 연애를 하다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고 또 서로 겪어볼 것들도 많이 겪어본 것들인데 네네. 이렇게 급변하는 경우가 많은지 두 분은 좀 혹시 예전에 뭐 꼭 어떤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 관계 속에서 계속 되게 잘 알고 지낸 사람이 이렇게 급변하는 사례가 좀 많았는지 좀 궁금하죠. 글쎄 무슨 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이중인격자. 뭐 급변해. 아니 막 성격이 급변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 상황이 물론 바뀌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마마보이라는 거는 사실 어머님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쵸. 우리가 뭐 영화 보러 가.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마마보이인지 아닌지 뭐 알 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연애하면서 집에 식사도 가고 또 같이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좀 모르겠어요.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거나 아, 이 여자분이 몰랐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니까 결혼하니까는 갑자기 이게 효자가 그렇게 됐다. 되는 거예요. 뭐라 하니까 나한테 이 여자분이. 그럼 동거라는 게 요즘 되게 많이 또 하잖아요. 네. 동거를 또 하다 보면 이제 반 정도는 결혼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오늘 오늘도 상담받으러 상담- 오셨죠? 상담. 네, 항상 마음을 이거 저기 올 프로그램을 때마다 명을 좀 바꿔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네. 동거. 네, 동거를 하면 조금 이런 부작용이 없어지는 게 맞을까요? 동거를 요즘 또 많이 글쎄요, 뭐 그런 거는 사실 정답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겠죠. 네, 네.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는 경험을 할 수 있더라도. 네. 이건 뭐 개개인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쨌든 뭐 이혼 소송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에게는 최대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지만 권장할 건 아니에요. 네. 권장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랑 사는 게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든 혼자 경우에. 사는 것보다 더 불행하다면 굳이 고민해봤죠. 불행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이혼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하다. 많이 많이 아, 증가하고 그래요? 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혼을 하는 시기가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혼인하고 2년 이내래요. 2년 이내. 왜 그러냐면 금방. 2년 이후에는 뭐 사실 아휴 그냥 살자 이렇게. 어쩌냐 이제 어쩌냐 이제. 이렇게 체념도 하고 어쩌냐. 그리고 뭐 아이도 생기고 이제 이런데 사실 2년 이내에 좀 그런 갈등을 제대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기를 잘 겪지 못하면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만 해도 처음 그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어도 그쵸. 처음 입사하고 한 1년은 무조건 참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결혼도 조금만 참아보면 또 다르겠죠? 각자의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네. 네, 뭐 다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걸로. 그럼 아시죠? 결혼을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음. 전에 좋은 사람이랑 잘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결혼을 해보시니까 결혼해 보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 배우자를 딱 이분이다 이렇게 확정을 할 때 왜 그러세요? 아니 어렵네. 송노무사님은 그걸 모르는 걸로. 너무 많아가지고 대답이 안 되게 여러분들 어.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아서 이제 고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이분 2년 만난 것처럼 최소 1년은 만나보고 너무 또 좋은 서로 간에 좋은 것들도 경험해보지만 서로 간에 또 갈등도 경험을 한번 해보고 안 맞는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소통도 하면서 서로 좀 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양가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은 또 둘 사이만의 그런 게 아니고 양가와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가서 보고 분위기도 좀 보고 또 너무 이제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나 모습도 그대로 좀 보여주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정말 모범답안에서 한치도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 답변을. 너무 많아서 오늘 좀 답변이 머뭇거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 하시죠. 네, 그러면 잠시 쉬어가는 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밸런스 하면 게임을 울 것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밸런스 게임. 네. 자, 첫 번째. 전 애인과 친구하는 애인. 두 번째. 키스했던 이성 친구와 친구하는 애인. 이건 뭐야? 무슨 말이지? 말이지? 키스했던 이성 친구가 전 있다. 애인과 친구를 첫 하는 번째 애인. 건 알 것 같고 두 번째 키스했던 이성 친구와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다른 게 그거는 전애인과 키스했던 이성 친구. 차라리 친구가 저는 후자가 더 맞아, 나은 것 같아. 키스했던 이성 친구가 전애인은 뭔가 이거에 이상의 이거 이상을 깔고 갔다. 그게 더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키스보다 더 높은 거를 지금 깔고 가는 그렇죠. 거죠? 전 그렇다면은, 애인이니까. 그렇죠. 그래. 가급적이면 아니지. 근데 뭐 굳이 그걸 꼭 높게 깔 이유가 없죠. 애인과도 이제 그냥 편안한 관계에서 친구보다 좀 나은 이제 유대 관계를 형성했을 수도 있죠. 두 번째가 지금 키스가 나왔기 그럴 가능성이 없나요? 얼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맥을 그러니까 후자. 저는 후자. 네. 후자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 전 많이 전자. 계시네요. 네, 전자. 아, 전자. 저는 후자. 오. 그렇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키스는 네. 딱 제 빼박이기 분석하고 때문에 계세요. 빼박이기 빼박이에요? 때문에 얘는 여지가 있지. 1번은 여지가. 그 여지가 그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거야. 맞아. 남사친, 여사친 네. 있어만 해도 있기만 해도 그래 신경을 쓰이는데. 네, 빵구님 보세요. 키스까지 했어 이런 거. 저는 이제 그러죠. 손 잡는 것도 정말 그런데 키스까지 이미 한 사랑인데 어떻게 이번을 선택하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 네. 이거 두 개의 선택지를 다 떠나서 둘 다 별로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 별로 상관없어요. 이거는 사실 뭐 내가 알기 전에 이 사람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굳이 뭐 쿨하시다.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저는 딱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까지는 너무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신경 3년? 쓰이고 그렇죠. 근데 3년 지나고 정말 기억도 희미해지고 그 정말 좋은 옛날 추억 정도로 남은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3년. 그게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거의 40분을 방송했는데 지금 제일 열심히 말씀하고 이제 좀 제가 방송하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두 번째 네,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환승 이별 대 카톡 이별.
더 둘다 나은 최악이야. 것. 카톡 이별이 낫죠 저는. 저도 카톡 이별. 카톡 이별이 낫죠. 환승 이별은 좀 많이 그렇지. 환승 이별 네.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아파. 당해봤거든. 이게 벨붕이라고 해야 돼 이거 벨붕. 네. 나는 환승 이별 그때 플러스 말씀하셨었지. 아, 웃겨. 같은 메일 이별 받았는데 메일 이별. 메일? 이메일. 메일로? 최악이 최악. 그때 뭐 카톡이 없었어요? 카톡이 없었어요. 아, 네. 메일로. 제가 그 스마트폰을 안 썼어가지고 그럼 그 메일. 이메일 받았어요. 하여튼 둘 다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정말 이런 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헤어질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네. 전 그쵸. 그래도 정말 헤어질 때 이런 식으로 한 적 한 번도 사이니까. 없고 그 제가 헤어짐을 이렇게 고지하는 입장에서도 만나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해시켰어요.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도 설득시키셨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못 받아들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 진짜 하기 싫어요, 사실. 저 그럼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밸런스 게임 중에 나는 연애할 때 차이는 게 낫다. 또는 차는 게 낫다. 차는 게 낫지. 차는 게 낫다. 저는 근데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 저는 차이는 게 낫던데. 저는 차는 게 나아요. 나쁜 차는 말 게 못 낫다. 하셔서. 차면 다 각자의 고통이 있긴 한데 아직 각자 고통이 있어요. 내가 차는 고통이 난 더 심한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함이라든지 아 그래요? 죄책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차 차이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이제 속으로 미워하거나 단절시키는 미안함은 없다. 미안함은 없고 오히려 음. 밤에 좀 발은 좀 잘 뻗고 자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차는 게 낫다고 차는 게? 성격 따라 다른 것 같아. 저는 이러면은 못 자요. 차이면 진짜로? 네. 분해서 분해서 못 자. 내가 차였다니? 저 궁금해. 그때는 또 이게 크게 뭐 감정의 교류가 없다면서요? 감정의 그게 높낮이가 없다고 그때 하셨잖아요. 누구 나요? 네. 내가 왜 없어? 난 이렇게 크지. 그래? 네. 그래 나 잘 그때 그럼요. 뭐 감정이 저는- 없다잖아. 저는 엄청 크죠. 그 슬픔이 없는 거지. 이건 분노잖아요. 분노. 억울함과 억울하면 안 분노. 돼. 그래. 그러면은 노무사님은 내가 감정이 식었어. 네. 그래도 차일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 지금 백마탄 엄마자님 저는 뭐 경험이 많진 않아가지고 차일 때까지 기다렸냐? 말이 안 돼. 말을 못 하겠어. 저는 이럴 때는 상대방이 항상 먼저 좀 차줬죠. 네. 시그널이 감사했죠. 있을 네, 때는 시그널 좀 차줬대. 저보다 먼저 한 발 빠르게 해줘서 전화를 한 10일에 한 번씩 받는. 당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뭐 그건 낫죠. 차줬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빗브리님께서 환승이별 대 잠수이별. 잠수 이별. 응. 잠수 이별 진짜 잠수이별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최악.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저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최악의 경우. 최악의 예시가 잠수이별. 저 잠수이별 오로지 아니에요. 자기만 편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게 최악이에요. 잠수이별이 나으세요? 네네. 저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못 자요. 저는 환승 이별은 아까 똑같은 사례. 저는 막 경찰견 이런 걸 네. 풀어서 걔를 찾고요. 경찰관 진짜. 이제 그런 건 좀 걱정되지. 환승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잘 지내고 막 싸이월드 올리고 하는데 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좀 저는 뭐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진짜요? 딱 같아요. 근데 이제 환승 이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배신감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지. 저는 참을 수 없어. 잠수. 우리 뭐 두 번째 사연 언제? 빵드님이 저를 잘 그러니까. 파악을 했네. 회피형, 답변에 대한 회피가 네. 오늘 많았네. 좋습니다. 네. 우리 노무사님 좀 입 좀 다시 풀리신 것 입-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취직해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입사 후 저한테 정말 잘해주던 과장님이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자기랑 만나볼 생각이 없느냐 묻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저에게 관심이 과하게 잘해주고 또 이것저것 챙겨주고 있다는 것도 많아서 저한테 관심이 있구나 느끼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그분은 30대 중반이에요. 제 스타일도 아니어서 저는 신입이라 아직 일을 더 배우고 싶다, 연애는 좀 나중에 하고 싶다 라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도 일부러 저를 빼고 다른 직원들과 우르르 몰려나가고 업무적으로도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들조차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갈굼을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도 싸늘해진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분이 회사 내에서는 일로도 인정받고 인간관계도 좋아서
제가 고민을 상담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회사에서는 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고 화장실에서 서럽게 울기도 했어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정도인데 퇴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직장 내 갑질로 신고를 해야 할지 만약에 신고한다면 제가 어떤 뒷감당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와. 직장 상사분이 사귀자고 네. 했는데 거절을 해서 이런저런 쫌팽이네요. 쫌팽이. 네. 이거는. 이런 경우가 쫌팽이, 상당히 많아요. 어, 제 주변 많아요. 제 친한 친구도 이게 다 착하고 한데 이게 이제 여자분이 마음을 안 받아준다. 그럼 되게 약간 이 사람 엄청 싫어하고 피해를 끼치려고 막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너무 네. 그렇다. 피해까지. 근데 예전에는 한 친구는 소개팅을 했는데 네. 소개팅에서 잘 또 첫 자리니까 또 친구들이 소개해줘서 서로 간에 예의 잘 차리고 그다음 헤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본인을 마음에 든 걸로 착각을 한 거야.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여자분이 계신 직장 앞에 가가지고 이분이 연락이 안 된다. 왜 그러고 살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화나셨어. 조차만으로 이미 그 되게 피해를 많이 끼치기도 하고 음. 이런 쫌팽이 같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직장 내에서 일어났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는 어쨌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뭐 법적 제도로 인해서 그런 걸 좀 얘기해 볼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 네.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좀 직장? 파헤쳐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게 뭐 이런 유사한 사건들에 네. 대해서 내 권리를 잘 보호받기 위해서 2019년 7월달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생겨서 네. 실제 기소 처리까지 된 것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엄청나게 사실 그거는 실효성도 있지만 신고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네, 엄청 신고가. 많다. 그냥 뭐 상사가 술 먹고 나한테 그냥 안 좋은 말 했다. 욕도 아니고 그냥 일을 더 잘하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직장 상사가 일을 못한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업무 분장을 바꿨다.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많죠. 네. 아마 이분도 신고를 한다면 그렇게 신고했겠죠. 회사에서 고백을 안 받아줬는데 나를 괴롭힌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냐. 네,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또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에도 진짜 실제로 직장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어떤 괴롭힘, 받지 않아야 될 괴롭힘을 받는 경우들도 네. 분명히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실무상 해결이 어렵냐, 네. 그러니까 법적인 해결이 어렵냐,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아. 이 괴롭힘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폭행죄는 사람이 사람한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정의가 행위가 있네요.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례도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행위 태양도 정말 무수히 많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 괴롭힘이라는 어떤 조금은 두루뭉술한 그렇죠. 네. 그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시행이 된 지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고 그렇죠. 이 네. 법이 그리고 기소가 됐다라는 부분도 2%라고 한다라면 그렇지. 현재는 이거에 대한 선례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판례들도 네,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뭐 무고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도저히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남들은 안 되는데 혹은 제3자인 판단기관인 뭐 판사 뭐 사법부가 봐도 이거를 어떻게 괴롭힘으로까지 볼 수가 있느냐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이런 것도 그냥 네. 신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이 사실 때문에 괴로우니까. 감정적인 괴로움이 있다? 이게 너무나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만약에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민지 씨가 송노무사 상사인데 송노무사를 매번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빤히 20분간 바라봐.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 그럼 이거는 막 형사상 범죄도 아니에요. 바라보는 죄라는 건 없거든. 근데 이건 송노무사가 진짜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같이 즐겨 바라보는 거예요. 같이 왜 그래? 이러면 괴롭힘이 아니겠지. 아 그쵸 그쵸. 근데 똑같은 근데, 행위라도 누군가에 따라서는 이게 너무 불쾌하고 너무 싫고
그럼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이걸 괴롭힘이라고 딱 재단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그렇죠. 쉬워요. 맞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성희롱, 성폭행 이것도 눈빛만 봐서 맞아요. 기분이 나쁜 것도 성립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각적 성희롱도 그쵸. 성희롱이지.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어렵죠. 아. 우리가 이거를 법적으로 네. 혹은 사용자한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이냐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아.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찡긋찡긋했는데 찡긋찡긋해서 상대방이 뭐 이렇게 찡긋찡긋해서 상대방이 나 희롱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성희롱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찡긋찡긋한 죄는 없어요. 아 너무 웃겨. 네. 찡긋찡긋했다고 처벌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게 또 자의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어렵네. 저는 이게 신고가 되게 많잖아요, 요즘 이런 게. 그쵸. 근데 신고를 하면은 거의 누가 신고했는지 특정도 되기도 하고 사실 회사를 다닐 때 되게 불리한 맞아. 점도 많아지거든요. 근데 신고를 상당히 요즘 많이 한다고도 하더라고. 음.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여성분이라면 먼저 신고는 전 안 하고 이분하고 좀 만나야지 일단 상사분한테. 그래서 이게 거절해야만 되는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이게 해야만 하는 사유를 조금 잘 얘기해가지고 네. 감정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좀 어떤 내가 그 서로 간에 이런 감정적인 걸 풀어준 다음에 업무 생활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해요. 어떡해요? 그거는 이 피해자한테 이거는 2차 참아라? 가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왜 굳이 음. 이 남자한테 또 가가지고 이 남자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며 이런 게 저는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노무사님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이 직장 내 분위기상 내가 어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이용해서 네. 뭐 소원수리 하면 막 소원수리를 하고 막 신고를 하는 게 반드시 능사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래서 꼭 반드시 이런 제도가 아니라 좀 인간답게 풀어갈 수 있으면 풀어봐라 이런 그렇죠. 의미에서 이제 맞아요. 말씀을 하신 인간답게, 거고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여성분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없고 이렇게 치졸한 행위를 하는 이 남자의 잘못인데 왜 이 여성분이 어떤 추가적인 자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 풀어준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거절한 거는 감정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업무상으로 이렇게 범위를 넘는 것은 저는 위법한 행위라 생각한다. 이렇게 좀 네. 선을 좀 그어주고 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도 찾아보니까 아는 언니도 이런 걸로 신고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저는 신고는 아직까지 안 할 텐데 한번 좀 이렇게 주의해달라고 좀 하는 건 아 어떨지. 의사 표현 확실히. 네. 이건 너무 필요해요. 다행이다. 제가 말을 거의 끝나기 10분 네, 전에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처음으로. 제가 힘이 나서 네. 지금 이제 드디어. 네, 아니 첫 번째 풀렸다. 거에 너무 좀 캐가지고 그 의사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아. 그리고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도 네.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이거는 지금 따돌림이잖아요. 그쵸. 보면 네. 이게 따돌림을 하고 있고 네. 이 따돌림이 사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도 또 어떤 입증의 문제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따돌림이 음.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지위도 상사로서 이용을 했다라는 거를 또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업무 연관성도 인정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성분께서 네. 이 남자한테 직접적으로 자기 의사 표명을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내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법의 요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보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 증거들을 모아놓는 그 게 증거를 모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어. 내가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을 때 네. 내가 구제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이 업무 연관성에 대한 부분도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지, 뭐가 있을까? 지금. 업무 연관. 갈굼 시작한 업무적으로도 것도- 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들조차 하나하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짚어가면 이런 것도 음. 업무 연관성을 내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예전에 이 프로젝트에서 이러이러하게 뭐 예를 들면 결제가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이 사건 이후로는 하나도 결제가 뭐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떨어진 게 없네. 이런 거에 증거를 마련을 해놓고 그렇죠. 응? 그 다음에 뭐 점심을 먹거나 커피 마실 때도 일부러 우르르 막 몰려나가고 이런 것들도 따돌림을 네. 시킨 그냥 것도. 내가 진술만 하는 것보다 뭐 실질적으로 그 동료들의 어떤 뭐 발언을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녹음해줘서. 음. 아니면 매일같이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일기 형식으로 안내 일기처럼 안내 그런 것처럼 늘 기록을 해놨다가 나는 상당 부분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급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을 받았다. 다 남겨놨다. 라는 식으로 막 뭐 진짜 하다못해 CCTV 영상이라도 있으면 그런 걸 놓는다든지 CCTV 영상을 딱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동료들이 있는데 이 남자분이 나온다. 들어오니까 갑자기 뭐 홍해처럼 쭉 갈라져가지고 나 빼고 다 가. 막 이거는 조금 그렇게. 그 CCTV에 찍혔으면은 이거 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놔야 나중에 내가 진짜 나의 억울함을 입증하는데 쉬워요. 네. 진짜 당한 건 난데 또 그 증거를 다 모아야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쵸. 네. 아나운서님이라면 좀 쉽지가 어떻게 좀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근데 뭐 저는 법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네. 좀 겪어보신 적 눈여겨본 있어요? 게 아니요 저는 없는데 사회 초년생이라는 게 좀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딱 사회 초년생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게 되는데 네네네. 여기에 가서 상사분과 이야기를 하고 또 증거를 모으고 내가 지금 일 그러니까. 배우느라 네. 바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보통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들이 사실 좀 악질인 게 보통 그 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또는 대표나 관리자가 후임에게 갑질이네. 또는 인턴이 진짜. 파견 직원에게 장기 계약직이 단기 계약직에게 상당히 이 근로 관계 속에서 네. 이런 그런 지위를 이용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차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사원, 뭐 인턴 네. 사원, 뭐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거를 다 증거를 모아서 또 내가 회사를 상대로 뭐 신고도 하고 그 회사에게 또 뭐 인사팀에도 보고가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상당히 나한테도 불리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래서 이 신고한 사람을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에는 뭐 과태료를 넘어서 그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효성이 낮는데 그럼에도 요즘에 어쨌든 우리 MZ 세대 분들이 많이 신고를 하는 것들은 뭐 좋은 방향이라고 보되 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더 문제가 많았어요. 그 입법의 공백이라고 해서 네. 뭐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부장님, 신입사원이요. 그러면 부장님이 괴롭혔을 때 저한테 일르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공백이 있었냐면 제가 괴롭혔을 때는 그거에 대한 뭐 어떤 제재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보완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판례가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줄 거예요. 계속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가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행위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짧아서 이제 시행이 된 지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예전에 어쨌든 그 녹음하는 것도 내가 같이 그 있을 대화에 때는 가능하지. 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죠, 우리 되죠. 호이토이님이 사무실 책상에 개인 카메라 설치해서 녹화하는 거 불법이냐고. 아 그거는 불법이에요. 오. 왜냐면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찍었다라는 건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와도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 동의를 받으면 되죠. 요즘에 저런 사회가 동의를 안 해도 요즘 동의를 되게 안 많은 게 요즘 막 브이로그 있잖아 브이로그 촬영한다고 막 팀장님 안녕하세요 계속 이런 것들 그 되게 싫어한다고 하는데 상사분들이 그러니까 그 네. 저거는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카메라는 안 된다. 네. 녹음은 된다. 네, 녹음은 사무실에 CCTV가 있으면 안 돼요. 네. CCTV는 CCTV 가 보안용이기 안 돼요. 때문에 네. 감시용으로 쓰면은 불법이에요. 네. 위법상. 그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CCTV도 그냥 막 아무 때나 설치하면 안 되고 CCTV를 설치한다면 여기 CCTV 있다 그런 것도 반드시 고지를 해야지 아, 막 자기가 숨겨져 있고 CCTV 이런 거. 설치한다고 저기 어디 도저히 안 보이는 데 딱 갖다 놓고 그러니까. 막 뭐 다 찍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와. 그리고 막 뭐 화장실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고 어우, 그쵸. 그쵸. 네, 뭐 그 뭐야 CCTV. 화장실 뭐 탈의실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고 그 찍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적법하게 설치된 CCTV 영상을 내가 문제가 터졌을 때 취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 괜찮겠지만 괜찮고. 내가 언제 막 이 사람 날 괴롭히니까 몰래 저거 찍어야지 그리고 어디 저기 카메라 달고 하면 그건 안 돼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오늘 뉴스에 난 게 보니까 우리 연합뉴스에서 10명 중에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대요. 근데 이 경우에 경험자 중에 22%는 이미 퇴사했다고 하고 또 1,000명에 대한 설문을 보면 경험자 중에 7%는 자해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겪고 또 신고도 하고 이에 따른 이제 불이익도 많이 받고 하는 상태인데 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법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법을 적용하기에는 네. 현실적으로 이게 신고한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것도 있고 네. 사회적인 비율도 발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그 중간에 이 조율하는 어떤 뭐 고충 처리 위원회를 반드시 우리 30인 이상의 기업들은 노사 협의회라는 걸 꼭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좀 먼저 거쳐서 노사가 같이 할 수 있는 협의회에서 좀 다루고 그 안에서 한 번 정도를 서로 어쨌든 작용을 통해서 이제 뭐 설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되면 법으로 신고하는 것들이 조금 효율적이라고 보지. 왜냐면 제 인사팀에 있는 후배들이 이 업무 때문에 일을 못 한대요. 지금 딴 업무도. 이게 하나하나 처리되면 되게 지금 중요한 건이죠. 민감한 건이고. 네. 잘못해서 대기업들은 이런 걸로 외부에서 갑질 때문에 뭐 처리도 안 해줬다 나오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하나 문제들이 신고는 되게 많은데 하나하나를 제대로 봐야 되고 선례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좀 중간에 위원회 같은 거를 좀 법적으로 제도화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다뤄봤어요. 네. 아무래도 주관적인 거다 보니까 그렇죠. 법이 개입하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직까지는 나아질 겁니다. 그렇죠. 네. 나아질 한계가 거예요.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좀 다뤄봤는데 네. 저희 또 언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저희 또 1월 달에 또 같이 1월 달에 또 격주에 한 번 정도 만나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한 달에 네. 2번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일도 그래도 이 방송은 계속 되거든요. 네. 언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매주 저희 수요일에 하잖아요. 매일 오후 5시에 아, 그렇죠. 매일 해요? 매일 합니다. 매일 아, 오후 화요일. 5시 네, 이렇게 본방 인사를 다섯 시. 드립니다. 아, 내일 저희는 끝까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내일 오후 네. 5시에 매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빠. 네, 감사합니다. 짜빠.